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분이 저를 배 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날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네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네회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네회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 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드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 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네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네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에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는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라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사건의 시작은 시모가 원래 입이 좀 가벼우신 편인데 약간 흥분을 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흘려듣긴 하지만 시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죠. 모두가 서로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최대한 조심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완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술을 드신다는 걸 분위기 때문인지 좀 무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모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점점 더 술의 양을 늘리셨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를 집중시키셨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네요.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김에 내 생각을 얘기하마. 너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들도 아니라서 내가 정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한다. 너희들이야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불릴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학력별로 나눌까 하거든. 내 아들들이야 어차피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내 아들의 배필이자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 너희들이잖아. 돈을 불리는데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내 아들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편할 테고. 이 나이 먹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맨날 까먹고 있는 모습만 보면서 속 태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막내 며느리의 학벌이 제일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고 다음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분배를 받을 거다.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구나.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해도 된다. 크게 반대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재산 분배를 적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차별대우 아닌가요? 뭐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게요. 더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자식들 먼저 따로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대놓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재수 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황당하네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저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제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집갈 때 좋은 조건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큰형님, 작은형님보다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제가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형님들보다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남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식상한 의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생활하는 건 맞지만 경제적인 눈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 중에 돈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저 아닌가요? 막내 동서는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절약 정신도 투철한 세무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보단 제가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재산 받겠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었는데 재산 문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의 개인 능력을 보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건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중졸인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지는 거였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중졸을 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 일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둘째, 셋째 동서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시모가 혹하게 되자 막내 동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 얘기하면서 둘째 동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따로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제서야 둘째 시동생이 입을 열었네요. 형, 정말 속 보이는 거 알아? 장남이라서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되잖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형수님이 중졸이라서 그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그건 중요치 않아. 괜히 돈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 재수 씨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막내 재수 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는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왜 싸움을 부추기냐고요? 언제나 현명하셨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형제들도 각자 다른 대학 나왔는데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중졸을 나왔어도 형제간 학력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실질적으로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니? 전부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재산을 무턱대고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오르시는 게 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중졸밖에 안 나오셨으니 당연히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밖에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할게요. 큰형님은 중졸이라 몇 푼 받지도 못하겠어요. 이래서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 부모님을 탓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배운 지식이 모자란 거죠. 집안 유전자를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 애들은 중간도 겨우 턱걸이 한다면서요? 걔들이 커서 똑같은 길을 걸을 테고 결국에는 뻔한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죠. 그래서 집안의 학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수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움을 부추기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히 형수님 때문에 재산을 제일 적게 받게 됐으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삶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하고 있었네요.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이것저것 시키기라도 하면 항상 입이 나왔었는데 속으로 제가 중졸밖에 안 나왔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을게 동서의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시모는 가족끼리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주거리 삼아 술을 들이키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였고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어머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받는다고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고작 재산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건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 동서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고 싶겠지.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어머님 봐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을 안주거리 삼고 계신 거 안 보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다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다들 파악도 못했잖아. 모든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섣부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뒤따를 거야. 내가 비록 중졸밖에 안 되지만 사회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경험해 온 걸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봐왔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얼굴 봐온 시간이 얼마인데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야? 중졸인 주제에 교수 나셨네.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애들은 중졸인 너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은 총 10억이고 분배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거다. 둘째, 셋째 중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며느리와 내 아들이 7억을 가져갈 테고 그 다음이 3억을 가져가게 될 거다. 큰 며느리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나 있지. 어쩜 말하는 게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드니? 술맛도 다 떨어졌다. 돈 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들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쓸데없이 입을 놀리셔서 왜 어머님 심기를 건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고 7억에 3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7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억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7억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큰형님 쪽은 재산 분배가 없다고 하셔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동서내외들은 벌써 시모가 조만간 넘겨주겠다는 말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에 들어와 진정되지 않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들이킨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들춰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진 상태였죠. 이미 서로 각자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재산 분배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니?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될 아들은 둘째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이 가져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너는 땡전 한 푼도 없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왜 두 번째로 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니. 그럼 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둘째 며느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7억을 가져갈 거고 막내 며느리 집안은 3억을 가져갈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7억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나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같이 살자고 물어봐야 하는 건데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거야? 내 아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둘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7억 받아야지.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갑자기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당신 7억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 거 몰라?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돈보다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7억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방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오시라니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저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본 거잖아. 저 같으면 어머님 없고 저희 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전부 다 봤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면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다. 이 집 처분하고 나온 금액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동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모는 먼저 둘째 동서내외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집이 처분되는 즉시 재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에
시모는 둘째 동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시모의 집이 처분이 되면서 둘째 동서 내외에게 약속했던 재산을 줘야 하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서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동서 내외한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둘째, 셋째 동서 내외는 한계치에 도달했는지 결국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는 둘째 동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시모와 동서 내외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얘기했지. 좀 더 기다리라고.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고 약속했던 재산은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10억이 있긴 하신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설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글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저희가 왜 어머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당장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으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당장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요. 어머님 집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내 통장에 들어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편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나눠주도록 하마. 큰 돈을 쥐고 있다가 막상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재산 안 준다고 이젠 밥까지 굶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 일단 외식이나 하러 가자.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번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재산 없으신 거 맞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죠. 혹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다들 내 재산 안 가지고 싶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했었다. 시모는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래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고
둘째 시동생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여는 순간 시모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저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의 품에 있던 가방을 뺏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탈탈 털었는데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사색이 든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고 둘째 동서가 급하게 달려가 통장을 뺏어 들어 확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시모의 통장에는 10억이 아닌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10억이라는 금액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둘째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침착하라고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다가가 집을 처분한 돈은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냐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하자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는 동네 지인들과 여행을 하던 도중에 카지노에 잠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여러 가지 놀 것들이 많아 한참 동안 재미를 보다가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걸 내보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정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조금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시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을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에 털어버린 시모는 둘째 동서내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전부 밝혀지자 둘째 시동생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막내 동서내외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에 저희도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장남인 남편이 시모를 모시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대화 좀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을 저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너무 놀라 급하게 안방에 보석함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 금품들 다 어디 갔어? 설마 우리가 외출한 사이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서 팔으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숨겨놨어. 어제 잠깐 당신이랑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금품함을 뒤적거린 흔적이 보이더라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린다니까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우리 결혼 반지를 꺼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금품함에 있던 귀중품들 전부 다 숨겨놨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알아본 곳이거든. 그쪽으로 모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명함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이리 내놔보래도? 이건 뭐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고 너희들은 편히 살겠다는 거지?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다.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용돈도 안 주니까 금품에 손을 댄 것 뿐이라고.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명함에 있던 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셋째 동서내외는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조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모는 자기 통제 제어 불능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평생 그곳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시모 때문에 집안 전체에 불화가 생겼고 현재 다들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래도 시동생들을 잘 설득시켜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서들이 시모에게 돈 나가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네요. 이 문제로 인해 분명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에게 불행을 주게 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